마켓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선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PC 가격 지수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는 또 고용 빅 위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 잘 국내 증시가 소화할 수 있을지 저희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뉴욕 증시 전날장 마감 현황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시그널들 바로 포착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장중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최근 연이은 사상 최고치 랠리에 대한 부담감인지 상승폭 반납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1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7%, S&P 500 지수 0.4% 하락을 했습니다. PC 가격 지수의 상승률이 3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지금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CNBC가 월가의 분석을 취합한 결과 올해 S&P 500의 목표치 평균이 5,500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S&P 500 수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1%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반기에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최고 목표치는 6,000포인트로 나타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또 대선이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금요일장에서의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형 기술주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 내렸고요. 애플이 1.6%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0.3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다른 반도체주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훈풍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1% 넘게 올랐죠.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알파벳이 1.8% 하락했고요. 메타가 3% 가까이, 아마존 2.3%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2%대 하락률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조 달러대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M7 중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죠. 테슬라 0.23%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이키입니다. 지난 목요일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부진한 실적에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락하더니 금요일 정규 거래에서도 2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는 분석입니다. 나이키의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이란 그런 예측도 있는데 잠시 후에 월가의 평가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목요일 밤에 첫 대선 TV 토론이 있었죠. TV 토론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참패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봤던 투자자들 트럼프도 뭐 그렇게 잘했다라는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10%대 급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에 대한 월가의 의견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매수 기회일까라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애플이 아니라 나이키입니다.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는 115달러에서 9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실적 발표에서 좀 부진한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평가고요. 이어서 스티페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역시나 낮췄죠. 경영 신뢰도가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성장이 회복되기 전에는 상승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UBS, 모건 스탠리 모두 투자 의견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로젠블렛이 중립으로 투자 의견 역시나 한 단계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81달러로 소폭 낮추는 모습들이었는데요. AI가 단기적으로는 검색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광고 수익 증가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퀄컴 반도체 주죠. 번스타인이 아웃퍼폼 투자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240달러 제시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을 다졌고 또 PC 등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면서 AI 훈풍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는 둔화하고 있는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PC 가격 지수가 나타났는데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그런 수치가 되겠죠. 메리 데일리 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미시간대가 인플레이션 기대치, 즉 지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전망치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 수치 대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월 대비 하락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1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3%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3%대에 머물고 있는 것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가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어떨까요? 함께 코멘트도 살펴보도록 하죠. HSBC 애널리스트는 서비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상반기 물가 상승 둔화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크게 의존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러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8월에 그 준비를 마무리하고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시장이 좀 반길 법한 코멘트였는데요. 시장은 둔화한 PC 가격 지수 상승률을 보고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향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멘트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0.24%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났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값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2부에서는 상반기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PC 가격 지수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9월 금리 인하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the PCE number today was certainly a good number, 0% month over month, and then 2.6% year over year. That's happy news for those who are waiting for Fed rate cuts. Now, the Fed, interestingly enough, the Fed actually said 2.8% by the end of the year. So 2.6% is actually a really good number. But the Fed needs more than that. It needs conviction that inflation is going to stay put and stay low. So what does this mean in terms of rate cuts? September rate cut, in my opinion, is still a little too soon. Between now and September, anything can happen. And we really need several months of stable prices, stable inflation numbers, I think, for the Fed to have conviction.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떠안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의 첫날은 어떤 표정을 지어줄까요? 주요 이슈들로 미리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자격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 2.6%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는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PCE와 관련돼서 자세한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오르면서 월가 예상에 부합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1% 오르면서 4월보다도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1년 전보다는 2.6% 오르면서 4월보다 둔화할 거라는 월가 예상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서비스와 식품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각각 0.2%, 0.1% 올랐지만 상품과 에너지 가격이 각각 0.4%, 2.1% 내리면서 이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지표 발표 직후 공개된 공개 연설에 나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PCE 지표 둔화와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아직 통화정책 완화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정책이 충분한지 제한적인지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긍정적이었는데 PCE 물가지수까지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5월 CPI를 통해서 이미 둔화세를 확인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미 매도 행렬에 나선 것으로 시장에 또 포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인플레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7월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가장 화두였던 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TV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의 참패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수혜주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내림폭을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와 플랫폼마다 현재 지지율 차이는 다르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폴리마켓 플랫폼의 결과를 보면 현재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4%, 바이든의 승리 확률은 18%로 크게 벌어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진 지지율만큼 각 후보의 수혜주도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석유와 은행 업종 주가는 상승했고 바이든 관련주인 대체 에너지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주 전기차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보조금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도 행렬이 이어졌고요. 이 태양광주인 퍼스트솔라 주가는 9.79%, 썬노바는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양광종뿐만 아니라 풍력 쪽 에너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내림폭을 이어갔었는데 일단 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한 차례 큰 폭의 낙폭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 바이든 정권 때도 일단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만큼의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던 만큼 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증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시그널 포착을 해보시죠.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도 정치 리스크발 증권 시장의 큰 변동성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프랑스의 증시를 보시면 굉장히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프랑스가 지금 조기 총선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1차 투표 결과적으로는 극우 정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이 극우 선양의 국민연합에 참패하자 조기 총선이라는 강도 높은 승부수를 던졌죠.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운 극우 정당이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에 프랑스 증시는 폭락했고요. 프랑스 전역에서는 극우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극우 성당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본격적으로 어제 시작이 됐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예상대로 극우 정당이 선전한다면 차기 총리 자리에는 1995년생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델라는 SNS를 활용해서 젊은 극우 지지자들을 대거 모았고요. 틱톡에서는 무려 17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차 투표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 선거제도의 특성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긴 한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출구 조사에 의하면 극우 정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제 오는 4일에 2차 투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또 다른 유럽 속의 소식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반독점과 관련돼서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구글이 됐는데 중요한 건 구글과 삼성전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 AI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지금 구글의 온디바이스용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돼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 유럽연합은 독점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유럽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삼성전자의 특정 기기에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가 사전 설치된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청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이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구글과 기술 협력을 맺은 삼성전자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 AI 모델을 내장하기 위해서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빅테크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와 구글 파트너십 간에 전략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애플도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새로 공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이 AI 휴대폰 유럽에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공언하기도 했는데 해당 이슈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이 끼쳐질 수 있을지 시그널 포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62,000달러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주간, 월간 분기가 전부 마감된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해 봤을 때 아마도 6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이 마지막 조정장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6만 달러 선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분봉에서 이 6만 달러 선의 지지를 잘 지켜냈다라는 거고요. 7월 이후부터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대선 TV 토론이 진행된 이후 각종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압승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뉴욕 현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바쁜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대선 TV 토론을 놓고 많은 평가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TV 토론이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다는 평가가 커지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보고서 발표가 시장에 가장 큰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PC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기술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5월 근월 PC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2월 이후 3개월 연속 2.8%에 머물다가 지난달 들어 2.6%로 뚝 떨어진 것이죠. 월가에서 예상했던 수치에 딱 부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히려 국채 금리는 치솟고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거의 4.4%까지 뛰었죠.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채 금리도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날 PC보다 오히려 트럼프 재선 리스크가 더욱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도전을 하면서 시장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서서히 베팅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재선 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10%를 관세를 부과하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부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날 증시에서도 바이든 수혜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대마초 관련주들이 대표적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연방 차원에서 불법으로 기록된 대마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같은 기대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것이죠. 이에 따라 칠레이브 렌즈 주가는 4.05%, 캐노피 그로스 주가도 3.3%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급락했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9.79%, 썸러는 10.63%, 엔페이지 에너지 등도 5.25% 빠지는 등 대부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이외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확대 추진으로 수혜를 입었던 테넷 헬스케어, HCA 헬스케어도 각각 3.8%, 6.4%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빠르게 대선 리스크를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시장에서 대선 관련된 이슈들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TV 토론 개최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 간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일 이번 TV 대선 토론 결과로 격차가 꽤 벌어질 것으로 나타날 경우 시장은 조기의 대선 리스크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12월까지 선거가 넉 달 이상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이번 주 미국 고용 상황을 보면서 투자 방향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된 만큼 연준은 중앙은행의 두 가지 상무인 물가와 고용 안정 중 고용에 좀 더 무게를 옮겨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급격한 고용 둔화가 나타날 경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도 해왔죠. 사실 고용 지표는 후행적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실업률이 오른다면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급격히 치솟기 때문에 연준은 늦지 않은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5월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는데요. 6월에 만약 실업률이 더 오름세를 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6월 역시 실업률이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19만 5천 개 증가로 지난달 27만 2천 개 증가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화요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잇따라 나옵니다. 고용 둔화 현상이 일괄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하나 나타났죠. 외환시장 거래가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7월 1일부터는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반만 운영됐지만 이제 무려 17시간이나 운영이 됩니다. 24시간 거래되는 달러화, 유로화 등 국제 통화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시간이지만 기존보다 거래 시간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20년 넘게 제한된 외환시장 구조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선진국 위상에 맞게 외환시장을 선진화해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제지수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오후 3시 30분에 외환시장이 마감하다 보니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외환시장이 개장되기까지 17시간 동안 일어나는 갖가지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그 다음날 환율에 반영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이 닫혀있는 동안 런던, 뉴욕 투자자들은 차액 결제 선물한 NDF를 이용해 원화를 거래하면서 선물한이 현물한 시장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웹도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거래될 경우 런던 시장 마감뿐만 아니라 뉴욕 오전 거래 시간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을 보다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DF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로 점진적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고요. 하지만 NDF 거래는 만기의 계약 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 환율과 만기의 현물 환율 간의 차액만 가지고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데다 거래 방식이 간편하고 수수료도 매우 적어 NDF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야간의 원화 현역 거래량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환율 변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체크해봐야 될 뉴욕에서 온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vs 바이든 미국 대선 충격의 토론 결과 피트 민주당 미셸 오바마로 교체? 우리나라 대선 토론하고 미국 대선 토론하고 사람은 틀린데 똑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주고받잖아요. 전 제일 웃겼던 게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물었는데 그게 원래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공격을 하고 끝내버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턴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 전에 앙금 있던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 뺐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후가 어떠냐고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그 전에 바이든이 공격을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답변을 안 듣고. 계속 똑같은 공격하잖아요. 뭐 배우랑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안 했다고. 그리고 맨날 뭐 이민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마약쟁이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기후 협약에 대해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랑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끔찍합니다 하고 그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나라 토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근데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차라리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대통령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이거 정치권에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 그냥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어떻게 뽑아야 되는 것인가. 자, 이게 이번 연도는 선거의 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선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선거인데 일단 약간 동남아시아에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지금 연말로 갈수록 지금 그 선진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쵸? 선거들이 있죠. 지금 영국이 EU에서 나가버렸잖아요, 혼자. 섬나라라 나갔는지 혼자 뛰쳐나갔어요. EU 싫다고. 유로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 허리를 꼿꼿하게 피고 다니는 게 이게 자존심 때문에 허리를 안 숙여요. 이게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영국이랑 프랑스 선거가 있고 마지막에 대미를 이제 미국에서 장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거 솔직히 푸틴은 빼야죠. 이게 선거가 아니죠. 이거는 선거 그냥 통과되는 거고. 자, 여기에 지금 파키스탄도 있고 저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인도 모디 총리도 있네요. 근데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뭐 편향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론에서는 약간 이 극우로 표현하는 극우 정당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좌쪽에서 보니까 극우라고 왜 이 기사를 다 그렇게 쓰냐고 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우쪽으로 가까운 그쪽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롱이 중도로 당 하나 없이 그냥 단독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중도 대통령인데 지금 그 극우 정당한테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마크롱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냥 빨리 조기 청산하자. 안 되죠. 그냥 조기 청산. 또 지금 여기서 변화가 그쵸? 완전 지금 그 마크롱이 힘을 잃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있고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바이든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오바마 부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후보를 중간에 교체한다는 거는 또 엄청난 그 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민주당 진영 쪽에서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감기에 걸린 거를 감안해달라고 하지만 감기에 걸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평상시 상황이라도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뒤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돈이 많으면 당선이 되거든요. 이게 그 역전됐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갔던 그 대선 캠프 자금을 트럼프 대선 캠프가 다시 역전했다. 그리고 1인 최고 금액 그 누구죠? 100만 원짜리 돈 많은 사람이 1인 기부액 최고를 찍었어요. 트럼프한테. 지금 돈이 역사상 최고로 많아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언제요? 2015년, 16년도에 4.5 빌리언 달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자산이 깎여나가면서 이 트럼프의 머리가 없어졌어요. 여기 그림에. 근데 다시 여기 치솟으면서 지금 5.7 빌리언 달러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자금력. 결국 대선은 돈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캠프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헤일리도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헤일리가 돈이 계속 거쳤으면 끝까지 해봤었는데 돈이 이제 안 거치기 헤일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돈을 대겠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나갔죠. 헤일리가. 이제 트럼프가 돈이 많아졌다. 근데 왜 어떻게 돈이 많았냐? 상장을 시켰잖아요. 또 주식을 상장을 시켰어요. 또 그 주식 상장된 걸 볼까요? 자기 그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웃긴 게 트위터에서 저 김지를 시켰잖아요. 요거 수치로 나타낸 건데 지금 5.7 빌리언으로 이 트럼프가 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가 지금입니다. 자,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아예 만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상장 자금 땡긴 거 그 효과가 컸다. 그 트위터에서 퇴출당하셨잖아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퇴출당하고 계정도 금지시켜 버렸는데 그랬더니 됐어 그럼 트위터 니네 알아서 해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들었어요. 상장까지 시켰네요. 상장된 것을 보시면은 상장된 거를 보여주세요. 상장된 거를 보면은 상장해서 돈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상장해서 그렇게 돈이 많아졌는데
1등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더 많아요. 이 민주당의 이 주지사인데 이 주지사 일리노이 주지사예요. 근데 제일 로버츠 프리츠커라고 이 사람이 그 하얏트 호텔 리조트 보유한 프리처크 가문의 일원인 JB 프리츠커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보다 돈이 더 많아, 이 사람이. 그리고 트럼프도 트럼프 재단에서 호텔 운영해서 돈 번 사람이잖아요. 야, 이거 미국은 호텔 주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렇죠? 하얏트 호텔에 투자하던가 메리어트 호텔에 투자하던가 그 어쨌든 간에 상장까지 시켰고 돈이 가장 많으나 아직 일리노이 주지사보다 정치인 중에 돈이 많지가 않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소셜미디어 그 주가가 더 오르면은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일리노이 주지사가 많고, 자, 트위터에 대항해서 만든 것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키면은 많이 뜨는 게 이게 뜨거든요, 이게. 스레드가. 그래서 지금 얘가 가장 추격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만든 트루스 소셜. 요것도 지금 5개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블루스카이랑 스필이랑 아스토돈. 이런 것들이 지금 트위터를 추격하고 있는 5인자. 여기에 트럼프도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 키우면은 대선 자금도 많아지고 아까 정치인 중에 자금 1위가 될 수가 있다. 돈이 많아지면 일단 그 점점 그쵸? 연말로 갈수록 승부의 추가 기울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게 나오는 거죠. 아까 그 무슨 건강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없더라도 이게 지금 심각해요.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3년 차에 지지율이 72.1입니다. 케네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직도 암살범이 누군지 안 알려졌어요, 이거. 그렇죠? 오스왈트는 죽었고. 61.8이 나왔습니다. 케네디가 암살 직전까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이든 전에 제일 낮았던 바이든이 겨우 살았어요. 바이든보다 살짝 낮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집권 3년 차에 37.4가 나왔거든요. 부시가 59.6이 나고, 자, 오바마도 44.5예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트럼프가 42였습니다. 바이든이 42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토론 보면 그렇잖아요. 토론 보면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뭐예요? 당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또 이쪽에서 당신이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둘이 누가 최악인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카터 37.4 빼고 그다음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트럼프랑 바이든이에요. 집권 3년 차 지금 지지율이 40% 겨우 넘거나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런 지지율일 때 재선을 했느냐 마느냐 보면은 확실히 나오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못했어요. 3년 차에 40%에서.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바이든이 이거에 따르면은 힘들죠. 자, 72.1. 여기에는 지금 사실 그쵸? 케네디는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된 거니까 빼야 되는 것이고, 자, 여기 트럼프가 아니죠. 여기에 그래도 40% 중반대가 되면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오바마가 3년 차에 44.5였는데 재선에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 42, 39.8, 37.4, 지미 카터까지. 이 세 개, 지미 카터 빼면 아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맞죠, 둘이?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이 지금 40% 밑에 점유율 가지고는, 지지율 가지고는 재선은 힘들다는 얘기죠. 건강 빼고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이 민주당원, 공화당원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어떤 산업이 더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쳤을 때 공화당이 되냐, 저 민주당이 되냐, 그게 아까 풍력 얘기 나온 게 스코틀랜드 그 해변가에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게 열이 받는 거죠. 옆에 풍차가 돌아가서 자기가 샷을 하는데 거기 토론회에서도 나왔잖아요. 바이든은 50야도 못 친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나도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에 풍차가 돌아가니까 잘 시끄러운 거예요. 티샷을 해야 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골프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원이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트럼프, 바이든도 움직이는데, 자, 뒤로 가보면은 어떤 산업이 제일 유명할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제일 밑에 들어가면 오토모티브에서 큰 차이가 나요. 여기서 전기차 말고 그냥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왜냐면 여기 민주당원의 관심도가 19%인데 공화당원은 36%예요. 그러니까 뭐가 융성하겠어요? GM이나 포드 같은 게 융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스토랑은 그냥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차이 나죠. 제조업에서 민주당 27%, 공화당 53%예요. 그러니까 왜 맨날 트럼프가 그 러스트벨트 쇠락한 지역, 공업 지역 가가지고 왜 맨날 그 미국을 다시 강하게 그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뭐 디트로이트 철강지대 가서 뭐 이런 거. 제조업이 공화당이 되면 제조업이 부흥을 합니다. 서비스업 같은 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트러킹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트러킹. 그러니까 막 먼지 나고 트럭 막 큰 거 막 삽으로 파고 캐터피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공화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네 밭이니까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워낙 지금 관심 많으니까. 자, 테크놀로지는 민주당이 44%, 공화당이 36%입니다. 물론 무슨 엔비디아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걸 뚫고 나가고 이러겠지만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에서 공화당원의 관심이 훨씬 더 많으며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가 표밭이니까 거기를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관세입니다. 요즘 중국, 미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까 뭐 전기차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2018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비해서 지금 바이든이 이거를 완전 땡겨 올렸거든요. 전기차 관세를 2024년에 100%로 올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올렸죠. 모든 걸 다 올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반도체도 25%에서 50% 올렸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강화를 한 건데 이거 누가 시작했냐 이거. 이거 트럼프가 시작한 겁니다 이거.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트럼프고 이걸 여기서 지금 저기 관세를 부여한 것도 저기예요. 우리나라한테 주한미군한테 돈 더 내라고 한 것도 트럼프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돈 조금이라도 더 내는 거 싫은 거예요. 너네도 똑같이 내던가 아니면 빠지던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예, 이게 수정헌법 301조를 그 저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저거를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저건 깨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 이 주가 한번 볼게요. 뭐 이건 아직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워낙 그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다시 이제 지지도가 높아지면 이거 오를 수가 있겠죠. 주봉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 월봉은 저희 상장했을 때보다 아주 밑에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은 얼마 안 되지만 네,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또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그 토론을 보면서 약간 트럼프가 유리한 부분이 좀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그냥 트럼프가 만든 소셜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의 주가를 봤는데 이거 말고 트럼프가 토론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친트럼프 기업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그 실적 발표가 싹 다 비어있는 주예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했거든요. 그거를 안 본 것들을 리뷰해도 좋지만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대선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친트럼프 관련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미국 대선 테마주 개봉 박두.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선 연도에는 주식시장이 좋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상반기에 또 주식시장이 좋았다면 하반기에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번 대선 연도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2020년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바이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7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 금, 토, 일에 진행됐던 설문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바이든에 대한 그런 업적 평가, disapprove, 안 좋게 본다, 11포인트 증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지금의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다라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사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민주당 당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던 뉴욕타임즈,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즈가 지금 첫 대선 TV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해야 한다. 레이스에서 떠나라라는 꽤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들을 봐도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더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첫 TV 토론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지금 파란색 계열이 좋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계열이 안 좋았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소속 정당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51%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긴 토론이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 대선 TV 토론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 빨간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보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읽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응답 30%에 불과했고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응답 62%로 2배가 더 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 기관의 설문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잘했다라는 결과 입소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첫 대선 TV 토론에서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조 바이든은 21%, 도널드 트럼프는 60%의 평가를 얻었습니다. 확실히 3배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첫 TV 토론 승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죠. 그리고 보시죠. 각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excellent, good, 잘했다라는 표시 8%에 불과했고요. poor, terrible, 너무 안 좋았다, 엉망이었다라는 응답 73%에 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보시죠. 잘했다 40%였고요. 안 좋았다, 엉망이었다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신 또 인지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가? 토론 이후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줄어들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72%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에서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신, 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걱정거리 중 하나다라는 응답이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고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벌였던 TV 토론인데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악재만 키운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모닝 컨설턴트가 응답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0%가 후보 교체를 주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로는 모 현 부통령, 주지사, 각종 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의사 없다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 교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도 체크를 해봤을 때 가능은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 전에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대선 전에 중도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시나리오가 됐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TV 토론이 지금 6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었던 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가 중간에 바뀌게 된다면 그만큼 대선 판도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선 해에 보여줬던 변동성보다는 더 큰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만약에 대선 후보가 교체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승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악관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색깔이 파란색이 되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빨간색이 되겠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 아니면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기타 다른 가능한 민주당 대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중간 과정 그리고 결과 모두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목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일단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장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휴식을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다시 한번 재선에 대한 의지를 굳힐지 아니면 입장을 조금 바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과 관련된 이슈들 집중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영향들이 국내 증시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2부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주 안에서도 신재생 관련해서 혹은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시그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 대한 시그널들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